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요거는 이제 요즘에 하도 민법에서 중시하는 대목이고 여기저기서 구분소유적 공유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내용은 이런 거야. 이런 거 특수한 공유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가 요즘에 하단 문제인데 지금 이게 지금 한 필지 토지, 이렇게 한 필지 토지인데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해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요게 중요한 거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해서 각각 매입을 했다는 거. 그러면 원래대로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한 필이니까 각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필을 나눈 다음에 분필제작에서 필을 나눈 다음에 각각 이렇게 분할 등기를 하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필을 나누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 이제 뭔 짓거리 해버리냐, 이렇게 2차 면적 특정해서 요거는 얘 거고 요거는 얘 거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불편하니까 대조로는 공유지분 등기를 해버려요. 매수한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내 지분 2분을 이렇게 공유지분 등기를 해버린다. 그 말이렇게 대조적으로는 이게 이제 분필제가 치는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공유는 지금 공유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통 공유하고 틀리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가 틀렸냐? 보통 공유는 분할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나중에 분할 청구하죠. 이거는 근데 처음부터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요거 내가 이렇게 분할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 거다, 요거는 내 거 처음부터 정해졌다고. 그래서 명칭이 공유는 공유대, 대조는 공유를 했으니까 쪼개져 있는 공유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되어 있는 공유다, 이리 이야기를 한다 말. 근데 이게 실명법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상호 명의신탁에도 해당이 되는데 왜 상호 명의신탁이냐면 이제 공유 공부를 했으니까. 자, 원래는 2차 면적 특정해서 매입했으니까 요게 갑소유고 요게 을소유예요. 근데 공유지분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아까 이런 걸 가르쳐줬어요.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그럼 보세요. 원래는 요게 갑소유 토지예요. 근데 공유지분 등기를 하다 보니까 을의지분 2분의 1이 여기에 효력을 미치는 거야. 이 말은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분 2분의 만큼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이게 명의신탁이 돼버려. 또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여기 원래 을소유예요. 2차 면적 특정해서 매입했으니까. 근데 공유지분 등기를 하니까 갑의 지분 2분의 1이 여기에 효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의 지분 2분의 1 효력을 미치는 범위에서 을소유 토지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었다 그래서 이것도 명의있다. 이런 걸 결정하도록 상호 명의있다 그러고, 요거는 악용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실명법에 나와요. 올해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하면 이건 악용 여지가 없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를 시켜버려. 이거는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 명의신탁은 허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게 이제 구분소적 공유고 명의신탁 원리를 도입해서 이걸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요게 갑소유고 요게 을소유지만 대조로는 공유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따라서 내적으로는 요게 갑의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얘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고 요걸 얘가 침범하면 방해죄가 청구도 하고, 그것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됐기 때문에 공유지로서 권리행사 말이에요. 그럼 아까 배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각 공유자가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방해죄가 청구. 얘도 단독으로 건물 철거라. 근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는 지분 후 비율을 범위내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된다 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의난에 이런 말이 쓰였고 동그라미 이번에 얘가 들어졌고 이게 지금 구분소적 공인데 명의신탁의 법리를 도입해서 상호 명의신탁으로 부른다. 그 위에 의난에 두 번째 줄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쓰였으니까 점검 딱 하고 법률관계에서 내부관계로서는 동그라미 1번 특정 부분 안에서 각 공유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독점해서 사용 수용할 수 있고, 그러나 동그라미 2번 간섭법상의 법정사건 성립되냐 판례가 나와 있죠. 요게 요즘에 구분소적 공유에서 간섭법상의 법정사건 성립되는 게 이게 워낙에 중요한데 이걸 이따 뒤에서 자세히 배워요. 그 2번 판례 여부에 아무 필요 없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이따 터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적 권리만을 주장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공유물을 보존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배제 청구도 할 수 있다. 그 빠졌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똑같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관계 해소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 경우는 나중에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언제든지 각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거죠. 근데 상식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런 구분소적 공유도 공유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분할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분할은 이게 쪼개져 있지 않을 때 쪼개자고 청구하는 거야. 근데 구분소적 공유는 글자 용어 그대로 이미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라고는 됐으나 일반적인 공유처럼 공유물을 분할 청구 못하는 거예요.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대신 뭐를 하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호 명의딱이기 때문에 명의신딱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갑은 을에게 요게 내 땅인데 네 지분 2분의 1이 효력을 미치니까 지분 2분의 1 넘겨달라. 얘는 거꾸로 요게 내 땅인데 네 지분 2분의 1이 효력을 미치니까 지분 2분의 1 넘겨달라. 명의딱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 각 지분 넘겨달라고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이지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거 아니다. 이미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 딱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시효권 이런 거는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이런 기본만 딱 염두에 두고 나머지는 뒤에서 배우자. 뒤로 쭉 넘기자.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 비교적 쉬운데 지금 물권 8개가 소유권하고 각종 지하물권 둘로 구별이 되고 이 소유권을 다른 말로는 완전물권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제한물권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인데 여기 용익물권에 이제 재산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용익물권은 글자 그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사용 수익이 뒷골랑길 따서 용익물권 그러니까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을 용익물권 그래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 세 개는 나무 부동산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는 재산권하고 지역권은 오직 토지만이 객체가 되고 전세권의 경우는 토지 이외에 전세권의 경우는 토지 이외에 건물도 전세권을 객체가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 건물 전세권이 주로 활용이 되고 그것도 과거 예를 보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객체는 전세권의 경우에 건물이 추가된다 청감 따가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원래 이제 용익물권은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를 본체로 하는 권리예요. 이렇게. 그런데 전세권은 뭐가 하나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 갑의 건물을 빌려 쓰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처라고 물권은 등기를 했다. 물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빌려 쓰는 자, 전세권자는 빌린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기간 끝나면 반환을 하고 거꾸로 이자로부터는 전세금을 전액 그대로 반환을 받는데 얘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다. 그럼 전세금 매수를 해서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이 매각되면서 자기 전세금을 그 누구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좀 경매 청구하고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은 채권 담보로서 설정이 되는 담보물권의 특색이라 저당권 같은 거 참모자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나 목적물 경매에서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전세권자에게 담보물권자처럼 경매권하고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라. 요게 전세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기 재산권, 지역권은 달리. 따라서 여기 전세권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겸한다는 거야. 용익물권의 성질하고 경매권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니까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해 갖는다. 이리 이야기를. 다만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왜 용익물권을 분류하냐? 본질은 용익물권한 거야. 아까 전세권도 기간 만료시까지는 건물을 빌려 쓰는 거를 본체로 하는 거야. 용익물권 이게 본질은. 그 대신 나중에 이제 기간 끝났는데 얘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더라. 이럴 때 이제 목적물 경매하고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받기 때문에 담보물권 특색은 나중에 나타나요. 따라서 본질은 용익물권이니까 분류할 때는 용익물권을 분류하지만 다른 거하고 달리 담보물권의 특색, 전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전세권 성립되니까 그걸 회수를 해서 이게 인정이 된다. 이 염두에 딱 두고 그 다음에 재산권의 경우는 여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재산권이
보통 지상권이 있고 각종 특수 지상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히 한 10분이면 끝나버려.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 요거는 다 맞히게 돼 있어. 문제는 특수 지상권란 말이야.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분묘 기준권이라든가 각종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또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누구나 또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라마. 그래서 요거 이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아까 이해한 것처럼 상림권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지역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고 대신 상림권이 지역권의 기능을 대신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지역권이 활용되는 건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90년대까지는 이게 5년에 한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조금 출제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문제.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 말. 다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실무서로 활용되는 빈도는 낮으니까 시험 문제 어쩔 수 없이 분야별로 내다 보니까 한 문제 요즘은 내기는 되는데 이게 출제되는 범위가 딱 정해졌어요. 그것만 몇 개 있고 가시라고 말이야. 그다음에 전세권이 문제인데 여기 전세권은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글만 알면 전세권을 맞출 수 있도록 쉽게 내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전세권이 우리 실무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 그러다가 최근에 돌아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세권이 엄청나게 활용이 돼요. 주거용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실무에서 전세권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도 전세권을 몰라도 중간대 지장이 없었어요. 시험 문제도 거의 쉽게 내줬어. 한 문제를. 근데 요즘에는 이게 빈번하게 활용이 돼.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 분쟁이 많이 생겨. 그지? 이게 판례가 또 발달이 되고 있다고 해서 최근에 돌아가지고 출제 경향이나 빈도가 대폭 바뀐 거는 전세권이요. 옛날에 실무상 활용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런저런 또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해서 요거는 이제 옛날 기출문제 봐가지고 이렇게 쉽구나 그러면 큰 오산이라는 거야. 최근에 판례 등 중심으로 나오니까 요거 좀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비행일딱 염도 두고 먼저 보통지상권 이거는 이제 아주 쉬워요. 지금 수목이나 건물 같다 공작물을 소유하게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니까 갑이 토지 소유자다. 얘가 건물을 짓고 싶다. 나무를 심고 싶다. 땅이 없다. 빌려서 짓고 심으면 된다 해서 땅을 빌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차로 물권이니까 반드시 등기하죠. 이 앞으로 지상권 등기하면 얘가 빌려 쓰는 권리 지상권 취득하고 토지 소유자가 거꾸로 빌려주는 애니까 지상권 설정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여기다 토지 사용권 얘한테 있으니까 건물 짓고 나무 심고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지상권이 실무상으로는 별로 활용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이유를 시험에서 하도 물어보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앞에 다 배운 거예요. 얘가 지금 얘한테 빌려준 상태에서 토지를 병하기 매각해서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내가 소유자다 지상권 존속 중에 소유자다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지상권도 물권이고 이게 먼저 성립됐잖아. 지상권을 주장해봐 절대권이니까 지상권을 주자 반환 거절해 버리면 얘는 반환을 못 받아요. 소유권을 취득하되 지상권을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하도 물어봐요. 얘가 반환 청구 때 얘가 반환해 줄 필요 없는가? 지상권에서 반환 거절한 이 관계를 그러니까 지상권이 실무상으로 별로 활용이 안 된다. 여기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엄청나게 장기예요. 30년, 15년, 막 5년 이상이라. 이게 막 경관 건물에 나무를 심는 경우는 최소한 존속기간 30년 이상이라고? 그럼 밑에 얘가 매입에 소유권 취득해도 30년 동안에 얘한테 토지 반환을 못 받아요. 이런 토지를 누가 매입하겠냐고 몇 개. 물론 땅세는 하다 보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따라서 실무상으로 이게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여기 지상권하고 똑같은 권리가 임차권이겠죠.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지상권은 물권이고 이미 앞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요거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취득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얘가 대항을 못해요. 따라서 얘가 땅 빌려달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권 설정은 극력 기피하고 대신 임차권을 주로 설정을 해준다 말. 그래서 지상권 대신에 임차권이 주로 활용이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지상권이 편법으로 활용되는 게 있고 그걸 또 요즘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그게 담보 지상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거란 말. 일반적인 지상권은 방 같은 이유 때문에 별로 활용이 안 되고 담보 지상권이라고 그래서 등기부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토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딱 설정이 됐을 거야. 그럼 저당 목적물 점유는
얘가 한다는 거 그렇게.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터져. 지금 저당권자는 얘가 돈 안 갚으면 요걸 경매에서 매각된 걸 우선 먼저 받아요. 근데 목적물 점유를 얘가 하다 보니까 얘가 여기다가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토지를 제3자에 또 빌려줘요. 해서 얘가 또 건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얘가 토지를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이 낙찰자는 낙찰자를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매수인은 이 건물 다 철거시킬 수 있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고. 근데 철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 얘네들 또 버팅기니까. 그러면 이 낙찰되면 떨어져요. 그래서 담보가치 하락을 가져온다는 거. 목적물 점유를 얘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매각된 걸 자기 채권 다 해소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하자 해서 이런 편법을 써요. 아예 토지 사용권을 이제로부터 뺏어 풀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을 토지에 설정할 때 동시에 채권자가 무엇도 취득해 버리냐,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도 같이 취득해 버려. 그 등기 보면 을군안에 이렇게 등기되어 있다고 말할게요. 채권자가 지상권도 같이 취득해. 그럼 이걸 분석할 때 잘 하셔야 된다고. 여기 저당권자가 무슨 건물 짓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참으로 땅 빌렸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 용도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 저당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을 박탈하자, 그래 지상권이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담보 지상권 그래요. 건물 짓기 위해서 지상권 취득한 거 아니라고 말이야. 토지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사용권이 얘한테 있으니까 이 토지를 얘가 사용을 못해요. 남한테 빌릴 수도 없다고. 그 건물 지을 일 없잖아요, 이렇게. 그 토지 담보 가치가 그대로 확보가 돼요. 그럼 나중에 경매 들어갔을 때 얘가 확실히 채권 해소를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지금 이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1억 원을 변제를 했어 이렇게.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럼 돈 말할 것도 없어요. 저당권은 2주 전에 나왔다시피 187조에 따라서 부종성 자동으로 소멸이 돼요. 저당권인 게 맞서듣기 안 하더라도 자동 소멸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상권이란 말이야. 이게 전속권이 엄청나게 잠기다 보니까 전속권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지상권은 우치될 것인가? 자, 이거를 A가 낙찰을 받았다. 저당권 소멸해요. 문제는 나한테는 이 지상권이 문제란 말이야. 만약에 지상권이 존속해버리면 절대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마찬가지. 소유권 취득하지만 기간 끝날 때가 토지 반환을 못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지상권이 소멸이 되냐 존속하냐 이게 문제인데, 요거는 본래 용도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게 아니고 담보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돈 갚고 돈 받았으면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 지상권은 존속권이 남았다 하더라도 경락과 등이 소멸이 되니까 이렇게 분석하고 마음 놓고 낙찰받아도 된다는 거. 그러면 이자로부터 토지 당연히 낙찰자가 반환받게 돼요. 이런 거를 담보지상권. 이런 배경을 염두 두고 285페이지 개념 쭉쭉 읽고 거기 가로치 2번에 보면 현실사에서 지상권이 많이 이용되지 임대차가 활용된다 써있는데 담보지상권은 291페이지 펴세요. 29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5글자를 8년 나와있죠. 거기에 그 담보지상권을 파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해 준 그거야. 집에 가서 그거 확인해 보라고 말이야. 실무상으로 이런 담보지상권 같은 편법으로 지상권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마지막 줄 봐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거나 만들어도 저당권이 소멸이 된 경우는 소멸이 되면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을 부정해서 소멸한다. 이게 핵심이라 그 말이야. 지상권도 같이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런 것만 이해해서 문제 풀면 돼. 다시 앞으로 돌리세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286페이지 넘기세요. 거기 가로친 4번 요거 한번 읽어두고, 지금 지상권은 수목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인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 서있던 건물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소멸하는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는가 이야기인데, 여기 지상권의 본질은 용익물권이에요. 나무 토지를 빌려 쓰는 거라고. 여기 건물 나무 치는 건 목적에 불과하고, 따라서 지상물이 멸시를 하더라도 지상권은 여전히 존속이 되고, 지상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가로친 4번 그거는 물어본 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지로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존속권이 엄청 잠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도, 원리는 똑같고 법률행위에서 지상권 취득하는 건 계약체로 등기하면 되고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문제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등기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인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로치 2번 법정지상권이고, 이 법정지상권 우측에 눈 돌리세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거기 유형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번까지는 우측에 보면 법 조문이 지금 뭐야 이제 이렇게 법 앞에 써놨구나. 306조 몇 조 쓰여있죠. 요거는 현행법상 법정기상권 거래요. 기역번부터 니을번까지. 요거는 이제 민법이나 특별법에 각각 법정기상권 성립한다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현행법상 법정기상권. 그 다음에 마지막 민번. 요거는 민법적인 규정이 없이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법정기상권에서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 이렇게 이야기로.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현행법상 법정기상권 중에서 두 번째 거 민법 366조. 요게 이제 저당권의 경우에 성립되는 법정기상권인데 실무에서 또 경매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민법 366조고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 마지막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실무에서 경매에서 시험에서 따라서 현행법상 법정기상권은 366조에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 비교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현행법상 법정기상권에서 디귿, 니을은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되고 기역번에 305조는 바로 뒤에 전세권으로 나오는데 이건 딱 한 개만 신경 쓰면 돼요. 따라 결과적으로 저당권의 경우 성립되는 360년 법정에서 중요한데 잠깐 실판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기상권이 뭔지 스토리는 똑같으니까 제일 중요한 366조를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거 알아야지 뒤에 해결이 되니까. 지금 일반적인 보통 지상권은 의뢰 토지 빌리고 싶다.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이 앞으로 등기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186조에서 지상권 취득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법정 지상권은 글자 그대로 법정. 여기 법률의 규정이 약자니까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으로 지상권 성립한다 이야기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상권 성립한다 이야기인데 그중에 366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법정 지상권이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이제 똑같은데 그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나라는 별개 독립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별개 독립부동산으로. 그러면 토지 건물이 동일인 현재 갑 소유다.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이 입장에서는 다시 하게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독립부동산이란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의 토지에 갑이 건물 갖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별개 독립부동산이다 보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건물의 동일인 소유였다가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만을 을에게 매각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이렇게. 그러면 나무 토지에 건물이 서 있는 셈이 돼요. 그럼 이걸 원래 철거를 해야죠. 그럼 철거하게 되면 사회경제가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을 처리해줬고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자동으로 인정해주자 이런 게 법정지상권 스토리예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366조 법정지상권은 내용이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이거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은 을 소유다고 말할게요. 다시 하기요. 법정지상권 어떤 사람은 5분 가르쳐주면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 가르쳐줘도 못 깨준 사람이 있어요. 허당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똑같다고.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다. 그러면 건물을 원래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면 사회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온다. 그래 건물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자. 이 스토리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 건물이 동일 을 소유인데 얘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게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예컨대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해도 가정을 해보자. 물론 건물 위에다만 설정했다 해도 결론은 똑같고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딱 설정해 줬어. 이게 가능해요.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근데 나중에 돈을 안 갚았다고 말이야.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토지 위에 저당권, 여기 토지 위에만 저당권을 설정해 있으니까 얘는 토지만을 경매하는 거예요. 건물까지 경매 못하니까. 따라서 토지를 경매해서 병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결과, 경매 결과 토지는 낙찰자 병에게, 건물은 종전처럼 을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 되는 거렇게. 예상치 못하게 저당권 실행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면 이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당신은 왜 내 토지에 건물 갖고 있냐? 철거해라. 이리 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는
저당권 실행 결과 급작스럽게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원론적으로 철거를 시키면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오고, 더 나아가서 저당권 실행 결과 급작스럽게 소유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할 시간적 기회, 여유도 미처 못 갔단 말이야. 따라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획 체결한 적이 없고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한 걸로 간주해 준다면,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건물 소유자가 가지니까 건물 철거 안 해도 되고, 따라서 토지 낙찰자는 얘한테 건물 철거라 청구 못 한다면, 따라서 경매할 때 이런 법정기사 성립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돼. 그걸 못 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 무지하게 많다고 말이야. 이런 걸 법정기사 공부래. 따라서 360조 제일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래서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건물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기상권, 지상권을 자동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스토리라고 말이야. 이런 걸 염두에 딱 두고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 존속권은 여러분 몫이요. 이 존속권은 의외로 중요한데, 영유물권은 왜 존속권이 중요하냐. 존속권이 나무거를 일정 기간 빌려 쓰기 때문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지상권은 법의 취지는 가급적이면 이 존속권을 장기로 하자는 거. 왜 그러느냐. 여기다 건물 짓고 나무 심어요. 그 존속권을 단기로 해버리면 이걸 제거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존속권은 장기로 하자. 그래서 우리 법은 최장기는 일체 제한이 안 되었고, 저번에도 한번 가르쳐줬대. 최단기만 제한이 됐어. 30년, 15년, 5년 이상. 여러분 몫이니까 잘 이해두고, 제일 밑에 그럼 최장기 제한이 없으면 연금 무한의 존속기 약자가 수 있는가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보는데, 최장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금 무한의 존속기 약자도 상관이 없다. 저번에 소멸 살 때 가르쳐줘. 다시 판례 점검 딱 하고, 뒤에 존속기를 정하지 않는 것 어떨까? 여러분 몫이요. 잘 읽어두라고 말이야. 그 조문 281조 공작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를 존속기로 봐요. 그 조문 잘 읽어두시고, 그 다음 3번에 기간이 끝났다. 그럼 합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시험하고 상관없고, 문제는 합의 없이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요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어떤 경우냐. 지금 얘가 지상권자고 건물 지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지상권 소멸 사유 중에 기간 만료가 돼요. 기간이 만료된데 지상물이 현존해 있다 말이야. 건물이 썽썽이 서 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얘는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를 원상 복구, 건물 철거하고 맨 땅으로 빌렸으니까 맨 땅으로 반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건물 철거하니까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온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해. 첫째, 계약을 갱신하면 돼요. 따라 1차적으로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갖고, 이에 대해서는 지상권 설정자가 얼마든지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2차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이 지상물 건물을 직접 매수하라. 이런 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거래. 2차적으로 이걸 행사해요. 문제는 2차적으로 행사하는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도 얘가 매수 못하겠다고 거절해버리면 얘한테 이런 권리를 인정해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행사하는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거절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해석한다는 거. 형성권이 이제 뭔지 대충 알죠. 권리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라고 맞죠. 거절 못하도록. 따라서 얘가 일방적으로 매수에 의사표시하면 얘 의사와 상관없이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 따라서 결론. 존속기간 만료체 지상물 현존했으면 얘는 양자택일해야죠. 지상물을 매수하든가 매수하기 싫으면 계약을 갱신해 주든가.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 갱신이 간접적으로 강제가 돼요. 문제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상권자가 낸 갱신 청구 및 매수 청구권인데, 이거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토지 임차인에게도 이하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은 권리가 인정이 돼요. 임차인한테 건물이 있더라. 기간 끝났는데 그러면 갱신 청구, 임대차가 갱신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매수 청구. 그러면 당연히 시험은 지상권자든 토지 임차인든 똑같은 권리를 갖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시험에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이미 다 가르쳐 드렸어. 지상권은 실무상으로 별로 활용이 안 되니까
재산권이 갖는 이 권리는 거의 시험에 안 낼 것이고 대신 뭐를 낼 것이다.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 매초권을 지겹도록 몇 년 새서 출제한다는 거.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45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 메모만 딱 하고 집에 가서 확인해 바쁘니까 455페이지 있다고.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 매초권 643조가 판례든 조문에 똑같아. 글자는 안 틀리고. 따라서 여기 지상권에 있는 경제권 매초권은 토지 임차인이 갖는 경제권 매초권 똑같다 하고 넘어가 붙이면 돼. 판례도 똑같아. 그 다음 재산권 효력. 토지 사용권의 내용에서 동그란 미분만 체크 딱 하고 이게 임대차하고 차이니까. 임대차하고는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산권의 경우는 물건이기 때문에 재산권 설정제나 재산권자나 경제적 지위 이런 거 대등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재산권자 자신에게 있어요. 그게 임대차하고 틀려.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는 당연히 못하겠죠.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 있으니까 임차인이 수리했으면 필요비 상환 청구하겠지만 재산권은 그 반대다. 그거 점검 잘하라고 말이야. 그다음 물권제 조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상용 규정 적용된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앞에 다 배웠으니까. 그다음 재산권 처분을 자유해서 이 재산권은 물건이고 물건은 재산권으로서 양도 상속이 자유로워요. 따라서 이 재산권을 얘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재산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너 재산권 절대 양도하지 말거라. 양도 금지 특약 맺었다. 너는 재산권은 전세권과 더불어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죠. 절대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 돈 빌리지 마라. 담보 공여 금지 특약 맺었다. 그러면 재산권을 양도거나 담보 제공 뭐 하는가? 처분이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이런 거는 싸그리 무효.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공여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니까 자유롭게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집에 가서 쭉쭉 읽으세요. 그 다음 뒤에 지로지급 의무 다시 나와 있지만 재산권은 엄청나게 존속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로지급을 약정할 때 한해서만 지로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가로친 1번 재산권 요소 아니다. 점검 딱 하고 등기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지로지급을 약정했으면 그 지로권에서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로권에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상의 재산권을 설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로 증액 청구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다. 그거 간혹 물어보니까 동그라미 3번 판례 점검 딱 하고 지로증감 청구권 읽으면 되고 우측에 넘어가서 280조 지로연체 효과 머릿속에 잘 담으시고 요거는 지금 존속기간이 워낙에 장기다 보니까 재산권자가 지로지급을 2년이에요. 2년 이상 체납하게 되면은 재산권 설정자는 이 새끼 싸가지 없으니까 더 이상 토지 빌려줄 필요 없다 하셔서 재산권 소멸 청구하고 사유 2년 이상 지로지급 체납. 이때 그 밑에 보면 색칠한 부분에 판례가 나오는데 그중에 1번 판례 요거를 간혹 물어보니까 그거 딱 점검하고 지금 2년 이상 지로지급 체납하면 소멸 청구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 토지가 양도가 돼서 이렇게 전 소유자 현 소유자 근데 얘가 전 소유자한테 1년 체납 현 소유자한테 1년 체납 합해서 토탈 2년 체납. 그러면 토지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는 얘한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이걸 묻는 판례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새로운 소지 양순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체납해야지 소멸 청구하는데 이 판례니까 읽어보면 되니까 1번 체크 집에 가서 있고 그 다음 지상권의 소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밑에 담보 지상권의 소멸 요 판례 나오니까 그거 하나 딱 읽어두고 뒤에 소멸 효과에서 가로친 2번 지상권 설정권 매초권 다 집중. 요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나온 요거 지금 지상권자가 얘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고 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 현존했을 때 갱신 청구자 거절했을 때 근데 거꾸로 지상권 설정자 쪽에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얘가 지상물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상물이 토지 소유자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얘가 여기다 창고를 지었다. 나도 창고 필요하더라고. 이런 경우 있다고 말. 그러면 얘가 거꾸로 지상권자를 상대로 해서 지상물 팔아라. 역으로 지상물 조건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설정자 쪽에서도. 그런데 얘가 또 잘못 써놨어. 그 조문 밑에 보면 두 줄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 입장인데
지상권자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 지상권 소멸 청구로 지상권 소멸된 경우는 매수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줄 나와 있죠? 잤나요? 요거 잘못 써졌어. 요거는 지금 위에 보세요. 요거는 지상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하는 조문을 지금 써놨는데 밑에 두 줄 방금 읽은 이 판례는 지상권자가 갖는 지상권 매수 청구권으로 가야 될 판례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듣겠나요? 거기 두 줄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 들어갔다고. 다시 10번. 아까 앞에 나온 거는 얘가 매수 청구권 행사를 가르쳐줬죠. 기간 만료 시 갱신 청구, 거절하면 매수 청구. 근데 지금은 얘가 역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지한테 필요하면은. 근데 밑에 두 줄 지금 써준 거 있잖아. 판례라고 말 안 하고. 지료 연체를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한다. 그 지상권 소멸이 된다. 그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써졌죠?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판례 아니라고. 몇 페이지로 가야 되냐? 288페이지로 가야 된다고 말이. 이 새끼 아무 데나 써놔갖고 아 새끼 바빠 죽겠구만은. 288페이지에 가로친 2번에 지상권자 매수권 있죠? 일이 가야 될 판례라 그 말이야. 원래 지상권자 매수권 전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 경우만 매수청구권 행사해요. 따라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지급 체납해서 설정자가 소멸 청구해서 없어진 거는 지상권자가 매수청구권 행사 뭐 한다고. 그거를 지금 저 뒤에다 잘못 써놔버렸어 이놈이. 그 두 줄이니까 288페이지로 가야 된다고. 그 다음 특수지상 집도 있는 대로 집중. 여기까지는 방금 지적해 준 것만 읽으면 되니까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 틀려버리면 정말로 합격하기 힘들어요. 방금 지적해 준 건 뭐 이론서 나눈 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합격 여부는 그 특수지상권으로 달려있는데 단 보통지상권 마친다를 전제로 했을 때 특수지상권에서 첫 번째 구분지상권은 딱 한 개만 이해하면 돼요. 이 구분지상권은 뭐냐 그러면은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지로 성립된 지상권을 글자대로 구분지상권 그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종래 보통지상권은 갑이 토지의 소유자다. 이 의뢰한 내가 자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공중 지하에까지 효력을 다 미쳐 이렇게. 그러면 이 의뢰한 내가 갑의 토지 지하 10m부터 20m 사이로 가스관을 하나 매설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하라 그래서 지 맘대로 굴착기동에서 여기다 굴착하고 가스관 매설을 만든단 말이야. 갑의 소유권의 효력이 여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개론 시간 높였겠지만 따라서 빌려서 여기다 가스관을 묻어두는데 여기에 이제 기타 공작물이기 때문에 공작물을 소유하게 한 원래도라면 지상권을 얘가 설정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굴착하고 가스관 매설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지상권도 지금 보통 지상권을 말하는 거. 지상권도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공중 지하에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따라서 얘는 지하 10m부터 20m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보통 지상권 설정받았고 그 지상권 효력이 여기 공중까지 다 미친다고 말할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부분만 사용을 하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의 층은 놀리고 있다가 말. 이 부분은 토지소다 사용을 못해요. 지상권을 다 미치니까. 더 나가서 얘 입장에서는 머리 돌아보고 싶단 말이야. 나는 이제 이것만 쓰면 되는데 보통지상 설정받으니까 지상권을 여기까지 미쳐. 그 나는 요거를 사용도 안 하는데 땅세는 여기까지 무료하던다. 지료 부담이 엄청나더라고 말이야. 이게 옛날에 보통지상권의 문제점이었단 말.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 수도권에서 지하철 공사가 엄청나게 벌어져. 수도권에서 지하철 공사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하철을 지하로 뚫어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 사유지 밑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만약 이 경우도 지하철을 뚫기 위해서는 보통 지상권을 설정받고 굴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뚫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지상권 설정되면 여기까지 지상권을 미쳐요. 땅세 부담이 국가가 엄청 나쁜다 말이야. 국가는 이 부분만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고갈이 돼버려. 이만 할 끝나요? 해서 이제 고육책으로 이런 걸 만들어 땅세 좀 부담 줄이자. 지하철 뚫었다 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객지로 성립되는 지상권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편리할 거라. 땅세 부담 줄이고 해서 이런 경우는 내가 지하 10m부터 20m 필요한다. 그럼 이 층만을 객지로 하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받아라 그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층만을 사용한다. 그 나머지 부분은 종전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그러면 얘는 또 필요한 사람에게 층층이 나눠서 빌려주면 돼. 공중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공중에다가 강고탑 많이 세우죠. 그러면 A라는 애가 당신 집 여기 위치가 좋으니까
공중 20, 30m 광고탑 하나 세우자. 그럼 2층을 쪼개서 A한테 또 빌려주고 광고탑 세우고 또 땅세 받고. 이런 게 구분지상권하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따라서 요거는 84년도에 시대 사정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지하철 공사 때문에 민법을 6번째로 개정하면서 이 구분지상권을 새로 도입한 거야.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성립된 지상권을 만들어내자. 특징은 그 층만을 구분지상권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전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때 이제 이런 구분지상권도 보통지상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통지상권은 20구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도 보통지 설정하는데 나무 심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요거는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격조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공중에다 나무 매달아 놓을 수 없죠. 땅속에 박을 수도 없죠. 그거 하나 물어봐 시험에서. 20구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을 설정할 수 없다. 그거 하나. 나머지는 보통과 똑같다. 공벌고 말 것도 없어. 따라서 거기 우측에 가로친 2번 보통의 차이 동그라미 2번 20구 소유를 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똑같으면 넘어가 버리면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 분묘기지권 지하철 공사 떠올리면서 이 분묘기지권은 이제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진짜 구분지상권 틀리면은 모르겠어요. 이거 틀려가지고 합격은 간두고 세상 사는데 안 불편할까? 틀리지 마세요. 예? 손목소를 목전에 설정할 수도 그거 하나 차이가 있으니까 왜 그런가 생각하면 틀리지 마시라고. 그거 하나는. 그다음 분묘기지권.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안 됐고 우리 대한민국 조상 숭배 사상 때문에 간섭법에서 인정이 되는 대표적인 물권인데요. 이런 이야기요. 갑이 임야 소유자다. 임야 소유자. 이 어린아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화장 문화가 발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봉분을 금전에 씌워서 선산에다가 부모님 묘를 썼다고 말이야. 근데 선산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의 임야다가 을이 부모님 묘를 딱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 나무 토지에다. 그럼 원래더라면 얘가 철가라 그럼 이장을 해야 돼요. 나무 땅에다 쓰니까. 근데 얘 선산이 없는 애들은 어쩔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이제 간섭법이어서 이 분묘 설천작의 분묘 기지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개념 가르쳐 줬죠. 터기자 분묘가 서리잡고 밑둥가리 보면 이 기지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소유권 아니에요.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분묘 설천적 인정해 주자. 요거를 분묘 기지권. 그럼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니까 토지 사용권만 분묘 설천적에 넘어가니까 토지 소유자는 얘한테 이장하라고 청구 뭐한다. 이런 게 민법 말고 간섭법에서 인정되는 물권 분묘 기지권 이렇게 조상 숭배 사상 때문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유념할 게 하나 이것만 가르쳐주면 또 벌떼처럼 쫓아버려. 엉터리로 또 이해를 하니까 또 똑같네요. 공산당 사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이걸 가르쳐줬더니 그냥 이 생각해버려. 갑의 임야에다가 무대뽀로가 이제 묘 써버리면 분명히 있고 인정이 되고 얘는 이장 못한다. 이러면 공산당 사회가 나쁘라. 그러니까 그런 사고 좀 하세요. 뭔 말 알아들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법을 배운다고. 따라서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일단은 뭐는 안 되냐? 나무임에다가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돼요. 일단은. 그럼 어때야 되냐? 첫째,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은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무단으로 승낙 없이 무단으로 나무임에다 분묘를 설치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시효취득에서 분묘기지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시효취득을 하게 돼요. 여기는 이제 얘가 20년간 이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거는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뭐 하게 되느냐? 이때는 시효취득한다고 말할게.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해. 분묘기지권도 이제 다시 첫째 승낙 얻은 경우 문제될 거 없고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시효취득. 기간은 물론 20년이겠죠. 그런데 원래 지금 시효취득은 여러분이 제일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 아니 뭐지 받겠어. 그걸 많이 물어본다고. 시효취득은 187조가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등기해야지 시효취득한다. 그 다음 요건에서 소유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머릿속에 이게 철근 공구대로 박혀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요건 물어보면 빵 잡아 수두르게 뿌려. 첫째, 분묘기지권의 경우도
시효 취득할 때 소유사가 필요한가? 아까 가르쳐줬죠? 소유사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시효 취득할 때는 점유 취득적 경우는 일반적으로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 등을 취득하니까. 그러면 이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도 자, 첫째 번 차이는 소유사 필요 없다. 아주 중요한 차이고, 등기해야 되는가? 등기해야 되는가? 다른 점유 취득서는 등기하죠. 이 경우도 등기하면 시험이 안 내. 여기는 등기도 필요 없다. 왜 그러느냐? 여기 봉분을 씌우자 이렇게. 봉분을. 그러면 이 경우는 굳이 등기 왜 등기 안 해도 봉분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해버리냐? 공시작용을 한다 그 말이야. 봉분 자체. 만약 이거를 이렇게 봉분을 안 세우고 평장이나 암장을 했다. 나무 토지에다 부모님 묘를 평장 알아듣죠? 암장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평장 암장이라는 말 알아듣죠? 여기 이제 봉분 씌워서 이렇게 분묘가 설치됐을 때 분묘기지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시작용을 하는 거야. 따라서 뭣도 필요 없다. 등기도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절대 함정에 속지 않다. 지겹도록 출제한 게 단답식으로. 거기 책에 지금 다 빠졌어 이 새끼. 네? 뒤에 넘기면 동그라미 2번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데 20년간 평원권이나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 이렇게만 써놨잖아. 동그라미 2번에 이래갖고는 문제 못 푼다 그 이야기라고. 그거 안 물어봐. 이 두 개를 물어본다 그 말이라고 지금. 뭐가 필요 없고 소유사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다. 등기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보통의 점유 취득자하고 차이가 있다. 그걸 집중 출제하는데 책에 그게 다 빠졌다 그 이야기 지금. 기억쳤나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금 이 분묘기지권 여러분이 오히려 민법 시험보다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서 더 많이 출제를 하는데 분묘기지권은 실무 시험에서 한 년마다 출제를 해요. 민법이 아니라 실무 시험도 배울 건데 거기서 이제 뭐를 배우게 되냐고 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운다고 말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이 법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날짜가 아주 중요해요.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의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게 이제 법의 요지는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전 국토가 지금 묘지가 되게 생겼다는 거야. 국토는 협소한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1년 1월 13일부터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개사법 실무시험에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죠? 여기 지금 장사되는 법률에 가면은 나무 임야에다가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체 분묘에 관한 권리를 주장 못한다. 이렇게 못질 해놓고 더 나아가서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굳이 분묘를 설치하고 싶으면 일정 기간 내에 청구를 해서 그 기간 동안 분묘를 설치하도록 해서 제한을 해놓게 화장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된 뒤로 통계를 보면 지방이 아주 산골짜기는 보수적이죠. 아직도. 그런데 빼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이 요즘은 화장을 해요. 그 다음에 분묘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20년인가 됐고요. 기간이. 근데 이 기간 끝나면 어차피 불구등기 들어가야 돼요. 그걸 못 지어야 돼요. 지금 들어가는 게 낫잖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죽은 사람이 화장 불 속에 들어가면 뭐 느끼냐? 느껴요. 불 속에 들어가도. 지금 차라리 화장해보는 게 낫다고. 20년쯤 지나고 분묘해놓고 자식들도 몰라. 잊어버려. 그럼 황폐도가 난리라고. 차라리 처음부터 뭐 한 게 나아요. 화장시키는 게 낫다고 이게. 그래서 수도권은 90% 이상이 지금 화장을 시키고 있어요. 전라도 남쪽, 경상도 남쪽 이쪽만 아직 한 50%가 분묘 설치하고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법하고 요거하고 지금 모순이 생겼단 말이야. 요거는 지금 무단으로 나무 토지 분묘 설치하면은 현재 팔려면은 20년 지나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효취득. 근데 이 법에는 아까 뭐라고 됐다는 거예요? 나무 임야에다가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분묘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 못한다. 이 법이 이렇게 못질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법에 의하면 시효취득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모순이 되잖아요. 이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억수로 많다고 말할게. 그럼 이런 분묘 경우도 시효취득을 허용 안 해야 됩니까? 이 법은 이때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해서 논란이 됐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 경우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시효 취득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시효 취득을 종전처럼 허용해 줘야 한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 학자들의 견해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에 관한 판례가 나와서 이게 또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판례가 어떻게 정리했냐. 종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는 시효 취득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허용을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꼭 하셔야 돼. 나중에 실무 선생님인데 가르쳐주는 건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 말 알아듣겠나요? 세 가지 거요.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은 첫째 소유사 필요 없어요. 소유사 등기 필요 없어요. 단답식 무지 물어봐요. 그다음 이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장문을 정착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종래 판례처럼 분묘 기지권은 시효 취득 허용이 돼요. 대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분묘 기지권은 시효 취득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최근 판례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실무에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 분묘 기지권은 민법 시험이 아니라 실무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해년마다 나와요. 실무 시험에서. 세 번째로 이제 분묘 기지권 성립되는 게 어떤 경우 있느냐 이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요걸 중개업자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무상으로. 지금 이런 경우 요 갑이 임야 소유자 내 거니까 여기 이제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분묘가 현재는 내 땅에 분묘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사업상 돈이 필요하게 됐다. 돈이 해서 임야를 이제 을에게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땅 팔아 사업자 마련하. 근데 부모님 묘는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 묘는 아무리 땅을 팔아도 묘까지 어떻게 없을 수 없으니까. 해서 이제 토지 매매를 할 때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임야만 매매를 했다가 말이야. 매매할 때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고 그 말은 종전처럼 이 토지의 분묘 그대로 놔두겠다 그 이야기죠. 하고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 분묘 기지 부분은 종전처럼 매가 사용하겠다 이런 묵시적 합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로 넘어갔죠. 이제 요 갑은 나무 토지에 분묘 갖는 셈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장한 데는 특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얘한테 당연히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게. 따라서 임야 매매를 중개업자가 알선할 때 반드시 설명해 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요 임야 매매할 때 얘한테 뭐 설명해 줘야 돼요? 임야는 분명히 분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으면 당신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분묘 이장하라고 얘한테 청구 못합니다. 얘가 역으로 분묘 이직권 가지니까 이거 설명해 드려야 돼. 설명 안 하고 그냥 매수를 딱 했어요. 산에 가봤어. 갔더니 묘가 한 300기가 저 300기가 이거 철거 못 시켜버려. 그럼 누구한테 쫓아가요? 중개업자한테.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 수억 손해배상 물어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임야 그러면 항상 뭐 돌리셔야 돼. 분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맺냐 안 맺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걸 확인을 꼭 설명해 주셔야. 그래서 이게 민법 시험이 아니라 실무 시험에서 해년마다 나온다면 분묘 기지권이. 성질급은 민법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성질 안 급했으면 안 가르쳐 건너뛰었을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듣나요? 그 대신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장사에 대한 법률도 같이 물어봐요. 민법에서는 분묘 기지권만 간혹 물어보지만 실무 시험에서는 요 분묘 기지권을 가르치던 이 판례들하고 장사 대한 법률을 섞어서 같이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실무 시간에서 요 법률도 같이 배워요. 그다음 이제 기초 닦았으니까 그 밑에 이제 존속 기간에서는 동그라미 1번이나 좀 읽어두시고 동그라미 1번. 그다음에 지로에서는 두 번째 줄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지로를 지급해야 됩니까? 원래 지상권은 무상으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따라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는 지로를 지급할 필요도 없다. 그 두 번째 줄만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효력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 분묘 기지권은 글자 그대로 분묘가 설정된 기지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권리예요. 근데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뒷구절 배우자 중에 이런 X상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합장을 해서 쌍분 형태 분묘를 설치한다. 또는 단분 봉우를 한 개로 한다는 거죠.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분묘 설치한다.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돼요. 분묘권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인정이 안 되니까. 이런 것만 신경 써. 가장 중요한 건 두말할 것 없이 시효 취득 문제예요.
CO2 등 문제. 그걸 좀 연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섭법상 법제되고, 요거는 그 우측에 봐보세요. 그 표기해놨다시피 시험에서 엄청 물어봤더라. 간섭법상 법정기 사건은. 요거는 좀만 쉬었다가 살펴보라. 좀만 쉬었다 하죠.